자, 63번 볼게요. UCP상 신용장 양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양도 가능 신용장 관련된 규정이고요. 자, 1번에 신용장이 양도 가능하기 위해서 신용장의 양도 가능 transferable이라고 기재가 되어야 한다. 자, transferable이라는 단어만 쓰여야 됩니다. assign 하면 이것도 양도하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근데 assignable 뭐 이런 표현을 쓰면 안 돼요. 무조건 transferable이라는 단어만을 사용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양도은행이라 함은 신용장을 양도하는 지정은행을 말한다. 기본적으로 지정은행인데 그 지정은행이 신용장을 양도하면 양도은행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개설은행은 양도은행이 될 수 있습니다. 개설은행은 통지도 자기가 통지 직접 할 수 있고요. 양도도 자기가 직접 할 수 있어요. 자, 세 번째, 양도와 관련하여 발생한 모든 수수료는 제1수익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자, 신용장 양도는 제1수익자가 제2수익자에게 자신의 뭔가 목적을 위해서 양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도를 행하는 그 당사자는 제1수익자가 되고요. 비용 부담도 당연히 그 제1수익자가 하는 것이 원칙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제2수익자에 대한 의한 또는 그를 대리하여 이루어지는 서류의 제시는 양도은행에 이루어져야 한다. 제2수익자의 최종적인 제시 장소는 양도은행입니다. 그래서 제2수익자에 있어서 지정은행은 양도은행이다 라고 생각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4번 볼게요. 운송계약의 당사자인 운송인은 용선자가 아니라, 일단 운송인은 배를 누가 빌렸다. 용선자가 따로 있다. 아니라 용선자가 아니고 선주 또는 선박임차이다. 선주다. 그 선박의 주인이고 선화증권의 효력이 소지인과 선주 간에만 미치므로 자, BL이 발행됐다라고 하면 BL은 이 운송인이 발행하는 거고요. 수하인이 이 BL을 가지고 있겠죠. 소지인 사이에 운송인과 수하인 사이의 BL 효력이 그 둘 간에만 미친다. 그래서 운송 중에 화물의 손해에 대해서 운송 중에 물품이 손상이 됐다 하면 이 운송인이 책임져야 한다. 용선자가 따로 있다고 해서 용선자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조항은 이건 뭐 그냥 조항을 모르면 절대 못 푸는 문제죠. 요걸 demise clause라고 하고요. 요걸 indemnity of carrier clause, 운송인의 책임, 보상,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자, 제이슨 클로즈, 히말라야 클로즈, 인뎀니, 이 두 가지는 일반적인 BL에 들어가는 면책 약관 중에 하나인데요. 참고로만 봐두세요. 제이슨 클로즈는 구조료 중에서 계약 구조료, 요것도 화주가 분담해야 한다라는 뜻을 명시한 거고요. 그 다음에 New Jason Clause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거 좀 부담되시면 모르셔도 됩니다. 참고로만 보시고요. New Jason Clause는 뭐냐면 선박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선박이 손상을 입은 경우 선사도 공동훼손을 주장할 수 있다라는 규정입니다. 공동훼손을 주장하게 되면 화주들도 분담금을 내야 된다라는 결론이에요. 자, 히말라야 클로즈라는 건 운송인이 그 헤이그 비스비 규칙 같은 규칙하에서 면책이 인정돼요. 운송인의 면책이 원칙적으로는 운송인과 계약을 체결한 독립계약자에게는 이 면책이 미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운송인이 있고요. 어떤 항구에서 하역 작업을 담당하는 하역 업체하고 이 선사하고 계약을 체결해서 둘이 이 선사의 화물을 싣고 내리고 다 해주기로 했어요. 근데 하역하다가 물품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이 원칙적으로 이 하역업자는 운송인이 아니니까 헤이그 비스비 규칙의 면책 규정을 적용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런 경우에 히말라야 클로즈를 넣어서 독립계약자도 운송인과 똑같은 면책을 적용받는다. 이런 내용을 기재한 겁니다. 자, 헷갈리시면 그냥 BL상에 기재되는 운송인의 면책 조항 중에 한 가지이다. 제이슨 클로즈, 뉴 제이슨 클로즈, 히말라야 클로즈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들 알아두시면 되겠죠. 대표적인 면책 조항 중에는 unknown clause가 있었죠. 부지조항 이런 것들하고 같이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indemnity clause는 굳이 안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네, 계속해서 65번 보겠습니다. 무역보험에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 의한 보험사고의 역선택을 방지하기 위한 내용이 아닌 것은 일단 무역보험이라는 건 일반적인 적하보험하고 다른 거죠. 무역보험공사에서 제공하는 수출보험 생각하시면 되고요. 역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피보험자가 전체 그 자신의 무역에 대해서 다 보험을 체결하는 것이 아니라 사고가 발생할 확률이 높은 것만 골라서 보험에 부부하게 되는 이런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러면 그 보험자 입장에서는 사고 날 확률이 높은 그 사건들만 그런 보험들만 들어오게 되니까 비용이 굉장히 많이 나가게 됩니다. 보험이라는 건 그냥 확률적으로 전체적인 그 무역 거래에 대해서 사고 날 확률이 몇 %냐 이런 것들 계산해가지고 그에 대한 자금들을 준비하는 것인데 사고 날 확률이 높은 것만 골라서 체결하게 되면 보험을 더 이상 유지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런 상황을 역선택이라고 하고요. 이걸 방지하기 위한 내용. 간단하게만 설명하겠습니다. 자, 보험 기간의 제한이나 보험 책임 시기의 제한, 시작하는 시기, 보험 기간 이런 것들 제한해 놓는 규정이 있어요. 예를 들어 물품이 선적되고 난 후에는 무역보험 체결하지 못한다. 미리 체결해라. 운송이 시작하고 나서 뭔가 사고가 높아질 확률이 높을 것 같을 때 이때 가서 딱 보험을 체결하게 되면 사고 확률이 높아질 테니까요. 그런 걸 제한하게 하고요. 그다음에 포괄보험의 실시. 포괄보험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전체적으로 한 1년 동안 보험계약 체결해 놓고 선택해서 보험계약 체결하는 게 아니라 그 기간 동안에 모든 거래에 대해서 다 일률적으로 보험에 부부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을 통해서 역선택을 방지할 수가 있고요. 보험계약자의 통지 의무.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난 다음에 뭔가 중요한 변경사실이 있었다라는 걸 통지해야 할 의무는 역선택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자, 66번 보시면 무역금융 융자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은 무역금융 융자 대상이라는 말은 우리 대외무역법 관련된 내용에서 내국 신용장 로컬LC 관련된 내용이에요. 내국 신용장 개설해서 원재료 같은 것들을 구매할 때 그 수출하게 되는 그 수출자에게 금융 제공하는 이런 방법들을 얘기하는 건데요. 융자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수출 실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 수출 실적의 범위를 물어보는 문제예요. 자, 그 결제 방법 DADP거나 그다음에 CAD, COD거나 구매 확인서, 그다음에 내국 신용장, 그다음에 일반적인 송금 방식, 그다음에 팩토링 방식, 그다음에 보세 판매장에서의 판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수출 실적이 되고요. 중개무역에 의한 수출 실적 여기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좀 지엽적인 내용이긴 한데요. 아무튼 수출한 실적이 있으면 된다. 이런 정도로 큰 틀에서만 좀 봐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67번 문제 보면요. 옳지 않은 것 1번에 신용장에서 인보이스를 요구하는 경우 프로포마 인보이스는 수리되지 않는다. 자, 원칙적으로 인보이스라고 해서 앞에 어떤 특정한 인보이스를 요구하지 않았다면 모든 종류의 인보이스가 다 수리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단 프로포마 인보이스 이거는 정식의 송장이 아니죠. 가송장, 견적 송장이기 때문에 프로포마 인보이스는 수리되지 않는다. 맞는 말입니다. 자, 2번 신용장에서 커머셜 인보이스라고만 표기된 경우 송장상에 서명이나 발행일자의 표시가 없어도 된다. 자, UCP상에서 상업송장은 서명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가 나와 있었고요. 발행일자에 대한 규정도 달리 없습니다. 어차피 매도인이 수익자가 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요건들이 그렇게 까다롭진 않았어요. 없어도 된다. 자, 세 번째 신용장에서 MTD를 요구하는 경우 MTD 복합운송 서류 얘기하는 거죠. BL 명칭도 사용 가능하다. 자, UCP에서 얘기하는 모든 운송 서류들은 그 명칭이나 설명에 관계없다. 내용으로 판단하는 거지 명칭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에어웨이 빌의 운임은 weight과 볼륨 중 무게와 부피 중에서 더 싼 요금이 적용된다? 아니죠. 더 비싼 요금이 적용이 된다. 부피는 작은데 무게는 굉장히 많이 나가요. 그러면 무게 기준으로 따지고요. 무게는 작게 나가는데 부피가 엄청 커요. 이러면 부피 기준으로 따져요. 둘 중에 더 많은 요금이 나올 수 있는 걸 기준으로 삼아서 요금을 산정합니다. 자, 그 다음에 68번 보시면
국제식물보호협약 모르셔도 됩니다. 수입 물품의 포장재가 목재인 경우 수입국의 식물자원 보호를 위해서 훈증 처리를 하도록 요구한다. 자, 외국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로 뭔가 물품이 수입되는데요. 요게 문제가 되는 게 그 팔레트 아시죠? 팔레트가 나무로 된, 요새 플라스틱을 많이 쓰는데 나무로 된 팔레트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 여기에 병충해나 무슨 해충 같은 게 붙어서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뭐 소나무 같은 걸 죽이는 해충 같은 게 들어오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우리나라 소나무가 다 죽을 거 아니에요. 이런 경우에 이걸 훈증 처리, 연기로 이런 뭐 벌레 같은 걸 다 죽인 후에 그걸 확인을 받은, 훈증 처리를 확인을 받은 목재만 수입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 이때 신용장상의 이를 증명하는 신고서를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요구되는 증명서, 훈증 처리에 대한 증명서는 fume이라는 단어가 연기라는 뜻이에요. fumigation, 훈증 처리 증명서를 말합니다. 네, 요거는 조금 지역적인 부분이긴 한데요. 참고로만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Certificate of Quarantine은 어떤 검역 관련된 얘기들이에요. 특히 동물 검역 관련된 얘기. 나머지는 1번, 4번은 아니라는 거 아실 거고요. 자, 다음 69번 보겠습니다. 선적품의 운송에 이용되는 선박의 종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되어 있습니다. 자, 라이너, 전기선이죠? 정기적으로 운항하는 구간에 사용되는 선박이다. 맞고요. 주로 산적 화물, 벌크 화물을 운송하는 게 아니라 라이너는 보통 컨테이너 화물을 운송하는 데 사용하고요. 벌크 화물은 주로 부정기선, 용선을 이용하는 게 보통이죠. 그래서 1번 틀렸고요. 2번에 롤로선이라는 건 롤온, 롤 오프의 약자죠. 그래서 배에 이렇게 램프 같은 걸 달아가지고 자동차 운반하는 선박 같은 거 보시면 될 겁니다. 차 자체가 롤온, 굴러서 올라갔다가 굴러서 내려오는 이런 형태의, 그래서 기중기를 크레인을 사용하지 않고 화물을 적재한 트레일러가 그대로 선 내에 들어가는 구조의 선박이다. 맞는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기중기를 사용하는 방식, lift on, lift off 해가지고요. 롤로 방식, LOLO라고 부릅니다. 자, 3번에 래쉬선, light aboard ship의 약자인데요. 약자는 모르셔도 될 것 같고요. 화물을 적재한 부선을 본선에 설치된 기중기로 선상에 올려놓을 수 있는 구조의 선박이다. 얘는 어떤 틀, 이렇게 부선 같은, 바다에 등등 뜰 수 있는 부선 같은 걸 만들어 놓고요. 여기에다가 컨테이너 같은 걸 이렇게 실어요. 그 다음에 본선에 이렇게 가면 요거 채로 그냥 떠가지고 하나하나 화물을 실는 게 아니라 이 부선 자체를 그냥 싣고 가서 또 목적지에 도착하면 부선 자체를 내려놓는 이런 형태의 선박을 래쉬선이라고 합니다. 자, 네 번째 탱커는 액체 화물을 운송하는 구조의 선박으로 LNG선, LPG선, 석유 제품 운반선, 유조선 같은 거 생각해 보시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70번 볼게요. 신용장과 관련한 서류거래의 원칙이라고 볼 수 없는 것. 서류거래의 원칙 관련된 내용이고요. 1번에 계약에 적합한 물품이 선적되었다면 서류에 하자가 있더라도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바뀌어야 됩니다. 적합한 서류가 제시가 됐다면 물품에 하자가 있는지 여부 따지지 않죠. 네, 바뀌어야 되고요. 자, 2번 신용장의 추상성의 원칙과 유사하다. 서류거래 원칙은 추상성의 원칙을 구체화한 원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추상성이라는 말은 실체하고 관련 없는 추상적인 서류만 보겠다라는 거예요. 물품이 실제 하는지 물품의 상태가 어쩐지 상관없고 그냥 물품의 상태를 추상적으로 나타낸 서류만을 보고 거래하겠다. 세 번째, 은행은 실물의 움직임과 연관이 없음을 의미한다. 추상성 서류거래 원칙, 실물하고는 관계없이 우리는 서류만 다룬다라는 얘기고요. 네 번째, 신용장 거래는 상품과 기타 용역 거래가 아닌 서류상의 거래임을 나타내는 것이다. 실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신용장에선 우리는 서류를 다룬다라는 부분. 이게 신용장 거래 장점이기도 하면서 좀 취약한 부분이라고, 단점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부분이죠. 자, 71번 볼게요. 도착항에 항만 사정이 선박으로 혼잡할 경우 신속히 하역할 수가 없게 되어 선박의 가동률이 저하되어 선박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므로 이를 화주에게 전가하는 정기선 운임의 할증료 서차지 중에 하나 얘기하는 건데요. 이 말만 들어도 답은 고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걸 체화 할증료 congestion 하면 뭐 길이 꽉 막히는 거, 적체된 거 얘기하는 거죠. congestion surcharge라고 얘기하죠. 자, 간단한 문제였고요. 72번 볼게요.
중국에서 물품을 수입하는 명동상사는 저급한 품질이 선적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명동상사가 이런 위험을 줄이기 위해 계약 체결 시 고려할 수 있는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되어 있습니다. 자, 1번에 중국 수출상이 대금 청구 시 독립된 검사기관이 발행한 인스펙션 서티피킷을 제출할 것을 요구한다. 자, 물품이 국내에 도착해서 품질 검사한 다음에 품질이 좋네 나쁘네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아예 선적 시에 그것도 매도인이 아닌 제3자 믿을 만한 제3자를 보내서 검사한 다음에 증명서를 같이 제출하라 하는 거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걸 PSI Pre-Shipment Inspection 선적 전 검사제도 이렇게 얘기하죠. 요거 활용할 수 있다. 자, 두 번째 이행보증 신용장을 이용한다. 스탠바이 크레딧 얘기하는 겁니다. 자, 보증 신용장 개설해 놓고요. 만약에 그 조건으로 이렇게 거는 거죠. 품질이 조악하다면 그 보증 신용장에서 일정 금액을 지급한다. 이렇게 보증을 하나 걸어 놓으면 그 이행을 좀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일람부 신용장 대신 기한부 신용장 방식을 이용한다. 일람 지급 대신에 기한부 신용장 이용하면 나중에 돈 주니까 이걸 방지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신용장 방식은 서류 거래 방식이니까 물품의 실제 품질하고는 아무런 관계없이 대금을 지급합니다. 서류만 보고. 그러니까 3번은 전혀 대책이 될 수가 없어요. 자, 네 번째, 철저한 신용조사를 통해서 신용도가 높은 업체와 거래한다. 뭐 어쩔 수 없이 요거는 그냥 뭐 구체적인 방법은 아니지만 신용조사 철저히 해서 대비한다. 이것도 답은 될 수 있습니다. 자, 73번 볼게요. 수출입 대금 결제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되어 있습니다. 1번에 CAD, Cash on Delivery, 물품이랑 대금 지급이랑 동시에 하는 거죠. 물품 인도하고. 수입지에 수출업자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 자, 수출국과 수입국이 있는데 수입국에 있는 수출자의 대리인한테 물품을 보내서 수입자 만나서 물품 건네주고 검사받은 다음에 돈 받는 거래. 대리인 있는 경우에 사용하기에 적절하다. 괜찮은 방식이고요. 자, CAD에는 서류 거래 방식인 거죠. 서류하고 대금하고 맞바꾸는 방식. 통상적으로 수출업자가 선적을 했다. 선적한 후에 선적 서류를 수출지에 있는 수입업자의 대리인한테 서류 건네주고 여기서 돈 받는 방식이죠. 서류와 상환으로 대금이 결제되는 방식이다. 네, 맞습니다. 세 번째, 오픈 어카운트 외상거래 방식이죠. 선적 서류가 은행을 통해서 송부된 후 은행을 통해서 송부하지 않고요. 서류는 직송하죠.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그냥 보내주고 일정 기간 후에 대금 지급을 그냥 송금으로 받는 방식입니다. 3번 틀렸고요. 자, 네 번째 TT 방식은 수입업자의 요청에 따라 송금은행이 지급은행에 대해서 일정한 금액을 지급해 줄 것을 위탁하는 지급지시서를 전신으로 발행하게 되므로 신속한 송금이 가능하다. 우리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계좌이체 생각하시면 됩니다. 매수인의 거래은행에서 매도인의 거래은행으로 돈을 보내주는데 실제 돈을 보내는 게 아니라 매도인의 계좌에 입금하라라는 지급지시서를 보내는 거예요. 그 지급지시서를 전신으로 보내는 방식을 우리가 TT라고 불렀죠. 자, 74번 보겠습니다. 관세법 문제네요. 입항전 수입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돼 있습니다. 1번, 입항전 수입신고가 된 물품. 자, 원칙적으로 수입신고의 시기는 우리나라에 물품이 도착한 후에 보세구역에 장치한 후에 수입신고를 하는 게 원칙인데요. 우리나라에 도착하기 전에 입항하기 전에 운송수단이 수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도착한 것으로 본다. 자, 이번에 입항전 수입신고는 당해 물품을 적재한 선박 또는 항공기가 우리나라에 입항하기 7일 전이 아니었죠. 5일 전부터 할 수 있고요. 항공기의 경우는 하루 전. 하루면 오니까요, 얘는. 다음에 3번에 검사 대상으로 결정된 물품. 자, 입항전 수입 신고가 됐다 하더라도 검사 대상으로 결정됐다는 검사해야 됩니다. 수입 신고지 관할 세관장이 적재 상태에서 검사가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물품을 적재한 선박이나 항공기에서 검사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뭐 원목 같은 걸 잔뜩 싣고 왔어요. 근데 얘를 내려놓고 검사하는 것보다는 그냥 세관원이 배 타가지고 육안으로 그냥 검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선박이나 항공기에서 검사.
검사할 수 있다. 네 번째, 입항 전 수입 신고가 된 물품의 통관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관장이 정한다. 만약에 세관장이 정하면 세관마다 규정이 다 다를 거예요. 엄청 복잡하겠죠. 이거는 관세청장이 정한다. 자, 74번 문제 봤고요. 자, 마지막 문제네요. 75번. 포피팅 결제 방식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포피팅은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어음, 환어음이나 약속어음을 발행해 놓고 이 어음에 대해서 매수인의 거래 은행에서 보증을 받는 방식이죠. 이 어음 대금이 지급될 것 확실하지 않으니까 보증인을 하나 더 세우고 이렇게 보증받은 어음에 대해서 미리 돈을 선지급 만기에 관계없이 미리 돈을 당겨서 받는 방식이죠. 자, 소구권 없이 이때 이 포피팅을 제공하는 업체는 소구권이 없습니다. 나중에 이 매수인 보증은행이 대금 지급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매도인한테 내가 준 돈 돌려다오라고 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외상채권, 약속어음 또는 환어음을 할인해서 원래 가액보다 좀 할인해서 주겠죠. 자, 그때 할인을 할 때 변동금리에 의해서 할인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고정금리에 의해서 할인한다. 소구권 없고 고정금리로 할인한다. 특징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세 번째, 현금을 대가로 외상채권을 포기 또는 양도하는 거다. 나중에 돈 받을 이 어음 금액에 대해서 채권의 외상채권에 대해서 그 채권을 현금과 맞바꾸는 거죠. 권리 넘겨주는 것. 네 번째, 수입업자 거래은행의 지급보증서 또는 아발, 어음 보증이 필요하다. 이 보증은행, 수입자 거래은행의 보증 중에서 특히 어음에 하는 보증을 아발, 퍼아발 이렇게 부릅니다. 여기까지 105회 기출문제 전부 다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문제들 꼼꼼하게 좀 살펴보시고요. 복습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